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문구가 좀 많이 나왔고 또 많은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출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좀 익숙해져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서도 그런 문구를 많이 쓰시는데, 그럼 정말 말만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가난해지는 게 아닌데 그런 표현들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이라는 표현을 넣은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해지는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마침 지난 주말에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우리 PD님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있잖아요. 네.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 기준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가처분 소득을 두 가지 기준으로 두는데, 하나가 명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는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소득을 소위 물가를 반영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2년 내내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소득이 혹시 안 오르고 계속 찍히는 소득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더 가난해진 것이다 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22년 1월 달부터 계속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500만 원씩이다. 그럼 소득은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500만 원의 가치가 자꾸 줄어든 거죠. 5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네. 자, 그것을 한번 따져본다면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그 처분 가능 소득 명목 기준입니다. 파랑색. 그러니까 소득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게 나름 회복되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가계 기준이니까 1인 가구든 어쨌든 전체 우리나라 약 2천만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평균 소득이 대략 394만 원 정도까지 찍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의 책에서, 그리고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통계는 이 394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38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이것은 고용 여건도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뭐 보너스가 준다든가 상여금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명목 소득은 어쨌든 385만 원 수준이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세는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실질 소득은 더 크게 준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명목 소득은 394만 원이었는데 그때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367만 원이었어요. 격차가 있었죠. 근데 385만 원으로 명목 소득 자체가 줄었는데, 안타깝게도 실질 소득은 더 가파르게 줍니다. 여기 보시면 명목 소득이 늘어나는 그 기울기 보세요. 높죠? 네. 근데 실질 소득의 기울기는 안 높아요. 또 명목 소득이 가파르게 줄어들죠? 근데 실질 소득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가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고요. 그 전에 20년, 21년 초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네. 물가 상승세가 2019년에 0%대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년도 연간 0%대예요. 그때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제가 이 부분을 그동안 강조했었거든요. 기업들의 이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생산 설비 용량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아직은 고용 침체가 안 왔지만 고용 침체가 후순위적으로 오거든요. 23년 2분기 정도에. 네.
그 정도의 고용 침체까지 마저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목 소득 자체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취업 시장에 머물고 누군가는 이제 머물다가 못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명의 평균 소득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22년 3분기부터 시작됐다 그런다면 4분기 또 23년에도 계속 그렇게 전개되리라 보여지고, 제가 이 그래프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가난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난해지다 보니까 우리네 소비 지출이 어떨까요? 위축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명목 소비 지출하고 실질 소비 지출 간의 격차가 벌어지죠. 그만큼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통장이라고 하죠. 통장에 찍힌 소득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통장에 찍힌 그 소득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 22년 1, 2, 3분기까지 손실액이 900조 가량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손실액이 68조 정도 나왔어요. 이제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30조 정도 되거든요. 두 회분을 넘게 날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미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진 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연금도 내고 4대 보험 다 빠져나가고 또 이자 상환 부담이 많이 빠져나가잖아. 네. 그런 과정에서 통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통장에 나머지 남은 잔액을 실질소득으로 또 전환하더라도 그게 더 빠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물가로 유지되고, 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에도 고물가 기조가,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안정화되는 경로가 단기간 안에 2% 목표 물가를 실현하기 어려워요. 네. 2%를 상회하는 높은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23년에도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우리가 가난해짐을 느끼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제에 진입하겠다. 그래서 정말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간혹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평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간혹 우리 동네 무슨 식당에는 줄이 뭐 3시간 정도 기다려, 3시간은 거의 없겠죠. 1시간을 기다려야만 식사를 한다. 백화점에 가면 뭐 사람이 줄이 서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하시면서 경기 침체 안 온다. 가난해지긴 무슨 웬 말이냐. 그런 말씀들을 이제 부문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부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큰 그림의 경제를 못 읽어요. 오히려 이 부문은 이렇게 경기가 아직도 호황인데 왜 거시경제 평균에 해당되는 지표는 떨어지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이 부문이 이렇게 호황인데도 평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더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이 거시지표를 수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거시지표가 나랑 체감이 달라라고 하더라도 그 체감이 다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 나의 체감과는 맞지 않아. 그 지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표는, 거시지표는 분명 전체 경제 주체의 평균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특정 부문이 그 거시경제 지표랑 흐름이 다르다. 네. 그러면 그 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그 체감은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큰 그림을 읽어주시고 흐름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서민들뿐만 아니고 네. 기업들도 가난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맞아요. 현장의 목소리 자주 들으실 텐데요. 네. 네. 지금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자, 기업들을 이제 만나는 그 공간은 주로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직접 듣고 또 커스터마이즈까지 해서 네. 우리 산업은 이런 국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조언도 듣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강연회 같은 걸 많이 만들고 해서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하나하나 만나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한 100여 분을 뵀어요. 그런 거 이제 포럼 자리에서 뵙는 거죠. 네. 이제 포럼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모이시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 포럼에서 발제도 하고 경영 전략 이렇게 세우십시오.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정말 지금 만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좀 느껴지게 만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결국 매출처가 네. 소비자들의 소비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우리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재를 만든다, 부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랩탑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이런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부품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결국 소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가 어렵기 때문에 가게가 계속 소비 지출을 축소시켜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가 계속 밑으로 꺾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이고 이렇게 꺾인 것은 거의 팬데믹 20년 4월 기억하십니까? 정말 혼돈의 시간. 네. 그때를 제외해놓고는 이렇게 꺾인 적이 없다시피 꺾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업들은 기업들도 소비를 안 하는 생산 설비를 위축시켜야겠다. 생산 계획을 철회해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요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 재고가 쌓이는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아직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번도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조업 재고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재고율을 보시면 보신 것처럼 파란색 바그래프죠. 근데 1996년, 5년, 6년, 7년, 8년, 9년에 가깝게 이 기간이 IMF 외환위기 아닙니까? 네. 이때 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죠. 네.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파란색 바그래프가 막 올라가죠.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막 쌓였었죠. 근데 지금 22년에도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재고가 안 줄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려면 재고가 쌓이니까 이거를 만들겠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공장 가동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98년 IMF 외환위기 때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졌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떨어졌었죠. 팬데믹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떨어졌었죠. 근데 22년 지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까지는 안 왔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공장 가동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 경기가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더 가동을 앞으로 더 둔화시키고 떨어뜨려 나갈 것이다. 재고는 쌓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인 거죠. 네. 이게 결국 기업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물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수출 이야기가 경익남 영상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클로즈업에서 또 한 번 깊게 다루고 싶은 건데요. 수출 침체, 수출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5대를 다 합하면 거의 80% 가깝습니다. 반도체 혼자서 20%니까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합하면 11%고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31%잖아요. 그 밖에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을 말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 아까 얘기했죠.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 이런 것들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들의 주력 수출 품목이 10월, 11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수출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이게 뭐를 보여주느냐. 제가 그동안 클로즈업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 쌀 소비를 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쌀 소비는 유지돼요. 그런데 뭐를 줄입니까? 특별히 줄이는 게 내구재 소비를 줄여요. 자동차 그냥 한 1, 2년 더 타자. 어려우니까. 네. 가전제품 좀 더 쓰자.
세탁기 고쳐 쓰자. 교체 수요가 안 일어나요. 내구재 교체 수요가 안 늘어난다. 우리가 반도체를 살 리는 없어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20%를 차지하니까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니까 반도체 수출이 주는 거예요. 10월, 11월 여기에 중국의 대봉쇄까지 네.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선박,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위축시키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수출도 어렵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소비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또 생산 설비 늘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 대외적으로라도 많이 팔리면 좋은데 대외 거래, 수출도 녹록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재고는 쌓이고 가동률은 줄어들고, 이게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인 거죠.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가게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기업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이야기는 가게, 기업, 정부가 모두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가도 네. 여전히 높습니다. 교수님. 네. 또 7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네. 그 이후로 5%대 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수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물가 정점론이 이미 부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7월 물가 상승률 6.3%가 고점인 게 확실하다라는, 물가 정점론이 이미 부상했고, 그러면 7월 물가 상승률 6.3%가 고점 맞구나 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고, 저도 아마 8, 9월 정도에도 아마 그 7월 물가 상승률이 고점일 것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왔었죠.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물가 정점론이지 물가 하락론이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것 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6.3%, 6.3%라는 빠른 속도로 물가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5%라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물가 6.3에서 5.0%로 떨어졌네? 그럼 물가 안정화됐네? 그게 아니라 그 기준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2%라는 목표 물가, 이 목표 물가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여전히 고물가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여러 소비 품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PD님도 소비 품목이 쫙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가 식료품이고, 일부가 뭐 외식이고, 뭐 그 밖에 주류고, 뭐 그 밖에 의식주 다 있어요. 부문별로. 그게 총 460여 가지입니다. 근데 그 부문별로 했을 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공식품이 9.4%예요. 그리고 음식 숙박업이 8.6%, 주택 수도가 7.3%, 의류 신발이 5.5%. 그러니까 부문별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네. 물가 상승률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5%대로 떨어진 건 맞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은 부문별 물가 상승분이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이 네 가지 부문이. 네 가지가 의식주예요. 꼭 필요한 것. 네. 그러니까 의식주 영역에서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체감 물가는 아직도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일남 영상에서 네. 원유 감산 합의를 했어도 네. 국제 유가는 치솟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교수님. 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 아닙니까? 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희망적이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본다면 일단 단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산업은 떨어질 때 좋고 특정 산업은 또 떨어질 때 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클로즈업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경익남에서 국제 유가가 또 어떻게 될까 감산 합의를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왜 국제 유가가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산 합의는 도출했지만 감산 합의 이행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감산 합의는 예를 들어 20개 나라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19개 국가가 감산을 하고 그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계속 많이 생산해서 팔고 싶은 게 니즈 아닐까요? 네. 근데 너도 나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이 감산해 주기를 나는 많이 증산해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감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감산 합의 이행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경제가 호황도 아니고 침체 국면인데 이제 우리나라만 둔화해서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선진국들만 침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도 같이 어렵습니다. 네, 같이 어려워요. 같이 어려우니까 지금 나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증산해야 돼요. 네. 감산 합의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의 상승 하락은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만큼 그것을 초과하는 수준의 감산을 단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든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데 네. 공급량을 축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이렇게 유지되니까. 그러나 이 수요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이게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제가 이미 전망치를 보여드렸지만 23년 내는 22년 2분기가 고점이 국제 유가가 그리고 3분기 4분기 좀 안정화되다가 23년에도 그 안정세를 유지한다. 23년에는 반등은 하겠으나 22년 2분기를 초과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전망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정점 찍고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결국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니까 이게 물가 상승세에 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 하락은 해석을 해본다면 네, 희망적인가? 국제 유가 하락만 보면 물가 안정화에는 기여한다. 그래서 희망적인 요소 맞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사인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하도 많이 제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은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전혀 다른 겁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 경제 위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